안녕하세요. 올드 스토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도박과 속임수, 그레이하운드 경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주변 모든 사람보다 훨씬 영리하다고 믿는 사람들의 위험한 자신감 속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로알드 달의 작품 제목은 미스터 피지. 이 이야기는 완벽해 보이는 하나의 계획에서 시작됩니다. 치밀하게 준비되고 오랫동안 인내하며 다듬어진 거의 실패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계획이죠. 두 남자는 사기를 치기 위해 몇 달 동안 준비합니다. 모든 사람을 속이고 배당률을 뒤집고 단 한 번의 경주로 거액을 손에 넣기 위한 계획이죠. 그리고 한동안은 모든 일이 정말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로알드 달의 이야기가 아니겠죠?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미스터 피지, 로알드 달. 결전의 날에 우리 둘은 모두 일찍 일어났다. 나는 면도를 하러 어슬렁거리며 부엌으로 들어갔지만 클로드는 곧바로 옷을 차려입고 밀집을 준비하러 나갔다. 부엌이 건물 앞쪽에 있어서 계곡 건너 산마루를 줄지어선 나무들 뒤로 해가 막 솟아오르는 풍경이 창문 밖으로 보였다. 클로드가 밀집을 한아름 안고 창밖을 지날 때마다 거울 가장자리 너머로 숨을 죽이고 잔뜩 열중한 그의 얼굴이 보였다. 총알처럼 둥글고 커다란 머리를 앞으로 쑥 내밀고 있었는데 이마에 온통 물결 모양의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다. 내가 그의 이런 표정을 본 것은 지금까지 딱 한 번뿐이었는데 클라리스에게 청혼했던 어느 날 저녁이 바로 그랬다. 오늘은 흥분한 나머지 걸음걸이마저 이상했다. 클로드는 마치 주유소 주변의 콘크리트 바닥이 뜨거워서 발바닥이 대기라도 할 것처럼 살금살금 걸었다. 그리고 제키가 불편하지 않도록 벤 뒤에다 밀집을 깔고 또 깔았다. 그런 후에 클로드는 부엌으로 들어와 아침을 차렸다. 나는 그가 화덕에 한 냄비 가득 수프를 얹고 젓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말고기 수프가 끓어오를 때까지 기다란 쇠국자로 쉬지 않고 저으면서 메스껍도록 들쩍지근한 김 속에 30초가 멀다 하고 코를 박았다. 그러더니 냄비 안에 다른 부재료, 즉 껍질 벗긴 양파 3개, 어린 당근 몇 개, 쇠기풀 싹 1컵, 발렌타인표 육수 1큰술, 간유 12방울을 집어넣기 시작했는데 재료가 마치 섬세한 베네치아산 유리병이라도 되는 양 커다랗고 퉁퉁한 손가락 끝으로 조심조심 다루었다. 그리고 아이스박스에서 다진 말고기를 조금 꺼내 양을 잰 뒤 제키의 밥그릇에 한 줌을 담고 다른 그릇에는 3줌을 넣었다. 마지막으로는 다 끓인 수프를 양쪽 그릇의 고기 위에 골고루 나누어 부었다. 이것은 그가 지난 5달 동안 아침마다 거행해온 의식이었지만 오늘처럼 숨을 죽여가며 집중하기는 처음이었다. 입을 열기는커녕 내 쪽을 돌아보지도 않다가 몸을 돌려 개들을 부르러 다시 나갈 때에는 심지어 그의 뒷목과 어깨까지도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았다. 아이고, 오늘은 제발 잘못되는 일이 없기를. 오늘만큼은 내가 허튼 짓을 하지 않기를. 나는 그가 우리 안에 있는 개들에게 줄을 매면서 나지막하게 말을 거는 소리를 들었다. 그가 개들을 부엌으로 데려왔을 때 개들은 아침밥이 먹고 싶어 펄쩍펄쩍 뛰고 줄을 당기면서 야단이었다. 앞발로 서기도 하고 거대한 꼬리를 채찍처럼 양옆으로 흔들기도 했다. 클로드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자, 어느 쪽이게? 그는 여느 아침 같으면 나더러 담배 한 갑이라도 걸어보라고 부추겼을 테지만 오늘은 더 큰 것이 걸린 만큼 자신감만 북돋아 주어도 좋겠다는 표정이었다. 내가 아름답고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긴 데다 키가 크고 털이 반들어온 검둥이 2마리 주위를 한 바퀴 걸으며 돌아보는 동안 클로드는 가만히 지켜보면서 내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끈을 팔 길이만큼 늦추어 잡고
옆으로 비켜섰다. 나는 지금껏 한 번도 통한 적이 없는 방법을 다시 한번 써보았다. 이봐, 제키, 이봐. 생김새도 똑같고 표정도 똑같은 두 개의 머리가 동시에 휙 돌아 내 쪽을 향했다. 똑같이 생긴 샛노란 두 눈 네 개가 반짝이며 내 눈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전에는 한 마리의 눈이 다른 쪽보다 좀 더 짙은 노랑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제키는 가슴이 더 두둑하고 엉덩이 근육이 조금 더 발달했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다른 점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어서! 클로드가 말했다. 그는 오늘이야말로 내가 틀려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나는 입을 열었다. 이쪽이야. 이놈이 제키라고. 어느 쪽? 왼쪽. 그가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면서 소리쳤다. 거봐, 이번에도 틀렸어. 맞는 것 같은데? 분명히 틀렸어. 이봐, 고든. 이야기 하나 해줄까? 네가 아침마다 제키를 맞춰보려고 했을 때 나는 뭘 했는지 알아? 뭐 했는데? 몰래 세어보았지. 넌 절반도 맞히지 못했어. 차라리 동전 던지기를 하는 게 낫겠더라. 이 말은 곧 내가 제대로 맞히지 못할 정도라면 우리가 피지씨를 겁낼 필요도 없다는 뜻이었다. 클로드는 피지씨가 가짜 경주견을 잘 잡아내기로 유명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전혀 차이가 없다면 두 마리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먹이가 든 그릇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오늘 출전한 제키에게는 일부러 고기가 적게 든 쪽을 밀어주었다. 개들이 먹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 다시 걱정스러운 빛이 역력했다. 옅은 빛깔의 커다란 눈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직 클라리스만을 위해 아껴두었던 표정. 사랑에 빠져 녹아버릴 것처럼 황홀한 표정으로 제키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있잖아, 고든. 내가 늘 하던 이야기가 바로 이거야. 지난 100년 동안 세상에는 별의별 가짜 경주견이 다 있었어. 개 중에는 쓸만한 놈도 있고 별 볼 일 없는 놈도 있었지. 하지만 이런 경우는 경견대회 사상 최초라고. 그래, 네 말이 맞았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대꾸해 주었다. 그리고 내 기억은 넉 달 전 클로드가 벤을 빌려달라고 하더니 어디 가는지 말도 없이 에일즈베리 방향으로 훌쩍 떠나버렸던 크리스마스 직전에 얼어붙듯이 추웠던 오후로 거슬러 올라갔다. 나는 그가 클라리스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오후 늦게 이 개를 데리고 돌아왔던 것이다. 어떤 남자한테 35실링을 주고 산 개라고 했다. 잘 뛴다던? 나는 그렇게 물었다. 우리는 주유기 옆에 서 있었다. 클로드는 개를 맨 줄을 잡고 선 채 자신이 데려온 개를 바라보았다. 개의 등에 한방눈이 몇 송이 내려앉았다. 배는 아직 시동도 끄지 않은 채였다. 빠르냐고 묻잖아. 이렇게 느린 개는 평생 처음일걸? 그런 개를 뭐하러 샀어 그럼? 그러자 소를 닮은 그 커다란 얼굴에 은밀하고 교활한 표정이 떠올랐다. 음, 이놈이 제키랑 비슷하게 생겼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때? 그 말을 들으니 좀 닮아 보이기도 한다. 그는 나에게 줄을 건네주었다. 나는 새로 온 개가 몸을 말릴 수 있도록 안으로 데려갔다. 그 사이 클로드는 밖으로 나가 자기가 끔찍이 아끼는 녀석을 우리에서 데려왔다. 두 마리를 한자리에서 처음 보았을 때 그가 뒤로 물러서며 감탄하던 기억이 새롭다. 세상에! 클로드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꼼짝하지 않고 개들 앞에 서 있었다. 그러더니 말없이 민첩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두 마리를 하나하나 꼼꼼히 비교해보기 시작했다. 순간순간 더해가는 그의 흥분이 나에게까지 전해지면서 방안이 점점 더워진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는 말 한마디 없이 한참 동안 두 마리를 살펴보았는데 마리당 18개가 되는 발톱이며 며느리 발톱을 나란히 놓고 색깔까지 모두 비교해 보았다.
마침내 클로드는 일어서면서 입을 열었다. 이봐, 둘을 데리고 방 안을 몇 바퀴 돌아주겠어? 그는 화덕에 기대어 서서 눈을 반쯤 감고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인 채 얼굴을 찌푸리고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면서 두 마리를 5, 6분가량 지켜보았다. 그러더니 자기가 처음 본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다시 무릎을 꿇고 개들을 한 번 더 꼼꼼히 비교해 보았다. 하지만 그는 개들을 다 살펴보기도 전에 벌떡 일어나서 나를 바라보았다. 잔뜩 긴장해서 굳은 얼굴이었는데 신기하게도 콧구멍이며 눈 주위가 하얗게 변해 있었다. 좋았어. 클로드의 목소리가 떨렸다. 알겠어, 이제? 다 됐다고. 우리 이제 부자야. 그때부터 부엌에서 우리들 사이에 비밀 회담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세세한 계획을 세우고 가장 적합한 경주로를 고른 뒤 드디어 2주에 한 번씩 총 8번에 걸쳐 내가 운영하는 주유소를 닫고 가짜 경주견을 차에 태워 옥스포드까지 가서 헤딩리의 초라한 사설 경견장에 내보냈다. 큰돈이 오가는 곳이기는 했지만 시설이라 봤자 줄을 연결로 경주로를 표시하는 낡은 말뚝 한 줄, 뒤집어 세운 자전거로 만든 모형 토끼 조종장치, 멀리 출발점에 있는 문 달린 우리 6개와 출발 신호원 정도가 고작이었다. 우리는 16주에 걸쳐 총 8번 이 가짜 경주견을 데리고 가서 PGC에게 심사를 받고 몸이 꽁꽁 얼도록 차가운 비가 오는 가운데 사람들 주변을 얼쩡거리며 칠판에 분필로 개 이름이 쓰일 자리를 기다렸다. 우리는 개에게 블랙 팬서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출전할 차례가 되면 늘 클로드가 개를 출발점으로 데리고 내려가고 나는 결승점에서 서서 기다렸다. 경기가 끝난 뒤 다른 개를 공격할 목적으로 집시들이 슬쩍 내보내곤 하는 싸움개들에게서 우리 개를 떼어놓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 개를 그렇게 여러 번 거기까지 데리고 가 달리게 하고선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꼴찌로 돌아와 주기를 기도하면서 지켜보자니 마음 한구석이 착잡했다. 사실 이 늙은 개는 뜀박질을 전혀 할 줄 몰랐기 때문에 기도는커녕 걱정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이 개는 꼭 개처럼 뛰었다. 꼴찌를 하지 못했던 것은 엠버 플래시라는 커다란 갈색 개가 웅덩이에 발이 빠지는 바람에 뒷다리가 부러져서 세 발로 결승점에 들어왔을 때 한 번뿐이었다. 하지만 우리 개는 그때조차 간신히 꼴찌를 면한 정도였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블랙팬서를 잡종들이 출전하는 최하위조까지 곧장 끌어내렸다. 마지막으로 출전했을 때에는 모든 견업자들이 25대 1이나 30대 1의 승률을 내걸고 우리 개의 이름을 소리치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걸어달라고 사정할 지경이었다. 화창한 4월이 된 지금 드디어 제키가 대신 나가 뛸 차례가 왔다. 클로드는 PGC가 이 느림보에게 질려버린 나머지 아예 참가를 금지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짜 경주견을 내보내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금이 심리적으로 적기일 뿐만이 아니라 제키는 나가기만 하면 30에서 50 견신 차이로 이길 것이라는 말도 했다. 제키는 강아지 때부터 클로드의 손에 컸는데 이제 겨우 15개월짜리였지만 발이 무척 빨랐다. 아직 경기에 나간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우리는 옥스브리지에 있는 작은 사설 훈련장에서 제키를 훈련시킬 때 시간을 재보았기 때문에 제키가 빠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제키가 7개월이 된 이래 클로드는 일요일마다 개를 이 훈련장에 데려갔는데 딱 한 번 예방접종을 시키러 갔던 때를 제외하고는 훈련을 거른 적이 없었다. 클로드는 제키가 PGC의 경주에서 1급으로 인정받을 만큼 빠르지는 않았지만 지금 상태에서 잡종들이 참가하는 최하위 조에서 뛴다면 경주 도중 한 번 넘어졌다가 다시 뛴다고 해도 넉넉히 20견신 차이로 이길 수 있다고 했다. 뭐 어쨌든 10에서 15견신 정도는 너끈하다는 것이 클로드의 말이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내가 할 일이라고는 마을 은행에 가서 내 몫으로 50파운드, 클로드에게 값을 해줄 50파운드를 인출한 뒤 12시에 주유소 문을 닫고 주유기에다 금일 휴업이라는 표지판을 걸어두는 것뿐이었다. 클로드가 가짜를 뒤쪽 우리에 넣은 뒤 제키를 벤에 태우고 나면 바로 출발이었다. 나는 클로드만큼 흥분한 상태는 아니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는 클로드와는 달리 경주에서 이겨야만 집을 산다든지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식의 중요한 조건이 걸린 처지가 아니었다. 클로드처럼 개 사육장에서 그레이하운드에 둘러싸이다시피 해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클로드처럼 저녁에 클라리스를 만날 때 외에는 종일 개 생각만 하면서 돌아다니지도 않았다. 나는 중고차 매매는 물론 주유소 운영 때문에 바쁜 처지이기는 했지만 클로드가 개를 데리고 노닥거린다 해도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다.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정말로 이겨주기만 한다면 더더군다나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사실 우리가 걸 금액과 딸지도 모르는 금액을 생각했을 때 뱃속이 약간 짜릿해졌다는 점은 인정해야겠다. 클로드가 아침 식사를 끝낸 개들을 데리고 들판으로 나가 잠시 산책을 시키는 사이 나는 옷을 차려입고 달걀 후라이를 만들었다. 그런 뒤 은행으로 가서 돈을 찾아왔다. 남은 아침나절은 손님을 만나라 눈 깜짝할 새 지나가 버렸다. 나는 12시 정각에 주유소 문을 닫고 주유기에 표지판을 걸었다. 클로드는 뒤쪽에서 제키를 데리고 나왔는데 한 손에 불그레한 갈색 마분지로 만든 커다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가방은 뭐야? 돈 담으려고. 클로드의 대답이었다. 2,000파운드를 호주머니에 다 넣을 수 없다고 네 입으로 말했잖아. 꽃송이들이 산울타리마다 활짝 피어나고 길 건너 커다란 밤나무의 연두빛 새순 사이로 햇살이 비치는 아름다운 봄날이었다. 제키는 정말 근사해 보였다. 양쪽 엉덩이에는 커다랗고 딱딱한 근육이 멜론 덩어리만하게 솟아있고 털은 검정 벨벳처럼 반드르르하니 윤기가 흘렀다. 클로드가 가방을 차에 싣는 사이 걔는 발끝으로 껑충거리고 돌아다니며 기력을 과시했다. 그러더니 자기가 경주에 출전해 2,000파운드를 따고 영광의 우승견이 될 예정임을 알기라도 하는 양 나를 올려다보며 씩 웃었다. 제키는 지금껏 내가 본 개 중에 입을 활짝 벌리고 웃는 모습이 사람과 가장 흡사한 개였다. 윗입술을 들어 올리는 것은 물론이요. 입 가장자리를 어찌나 잡아당기는지 제일 안쪽 어금니 한두 개만 빼고 입안에 든 이빨이라는 이빨은 모조리 다 보였다. 나는 제키가 이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무심결에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나오길 기다리곤 했다. 우리는 밴을 타고 출발했다. 운전대는 내가 잡았다. 클로드는 조수석에 앉고 제키는 뒷자리에 깔아놓은 밀집 위에 서서 우리 어깨 위로 앞유리 너머를 바라보았다. 클로드는 길이 급하게 꺾일 때 제키가 나뒹굴기라도 할까봐 연신 뒤를 돌아보고 안간힘을 쓰며 개를 눕히려 들었지만 개는 너무 들떠 있어서 클로드에게 씩 웃어 보이며 커다란 꼬리를 흔드는 일 외에는 다른 건 안중에도 없었다. 돈은 가져왔겠지, 고든? 클로드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줄담배를 피워댔다. 그래. 내 목도 전부 105파운드 준비했어. 5파운드는 네 말대로 미끼가 멈춰서 경주가 무효가 되는 일이 없도록 토끼 무리꾼한테 먹일 돈이야. 좋아, 좋아. 아주 잘했어. 클로드가 추워 죽겠다는 듯이 두 손을 싹싹 비비며 말했다. 우리는 그레이트 미샌든의 작고 좁은 중심가를 따라서 내려갔다. 러민스 씨가 아침나절 치에 맥주 한 잔을 하러 네그즈 헤드로 들어가는 모습이 얼핏 보였다. 우리는 마을 밖에서 좌회전해서 프린세스 리즈보로 쪽으로 방향을 잡고 7턴즈 언덕마루로 올라갔다. 프린세스 리즈보로에서 옥스포드까지는 30km밖에 되지 않았다. 이제 우리 둘 다 입을 다물면서 일종의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우리는 각자 느끼는 두려움과 흥분을 가라앉히느라고 한마디 말도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클로드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가 반쯤 피운 뒤에 창밖으로 던져버리기를 반복했다. 그는 경견장에 가는 날이면 을에 오가는 길 내내 쉴 새 없이 나불나불 수다를 떨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개들을 데리고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일자리를 경험해 봤는지, 어디에 가보았는지, 얼마를 땄는지 하는 이야기들을 늘어놓았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개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도둑질이나 학대 등등 개 주인들이 사설 경견장에서 어떤 기상천외한 속임수를 써먹는지에 대해서도 신이 나서 떠벌렸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스스로 입조심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이 점이라면 나도 동감이었다. 나는 운전석에 앉아 도로를 바라보며 클로드가 이 신기한 그레이하운드 경기 부정에 대해 해주었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지금 당장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경견장에서 일어나는 부정 행위에 대해 클로드보다 많이 아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맹세해도 좋다. 우리가 가짜 경주견을 구해서 한탕 하기로 결심한 일에 그는 나를 교육하는 일을 떠맡았다. 그 결과 이제는 어디까지나 이론뿐이기는 해도 나 역시 경견장 부정에 대해 클로드만큼이나 많이 알게 되었다. 교육은 우리가 부엌에서 처음 작전 회의를 했을 때 시작되었다. 가짜 경주견이 온 다음 날 우리는 부엌에 앉아 창밖에 보이는 손님들을 구경하고 있었다. 클로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설명하던 중이었다. 나는 최대한 열심히 그의 설명을 따라잡으려고 했지만 결국 한 가지 의문을 도저히 억누르지 못하고 말을 꺼냈다. 난 왜 애초에 가짜 경주견을 써야 하는지 통 모르겠어. 제키만 내보내서 처음 6번은 꼴찌를 하도록 방해해주는 편이 더 안전하지 않아? 나중에 컨디션이 좋고 준비가 되었을 때 마음대로 달리게 해주면 되잖아. 제대로 하기만 하면 결과는 똑같지 않을까? 촉발될 위험도 없고. 내 말이 불씨가 되었던 모양이다. 클로드가 내 쪽으로 고개를 획 돌렸다. 세상에, 그런 말은 하지도 마. 나는 방해 따위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코든? 그는 내 말에 정말로 충격을 받고 마음이 상한 것 같았다. 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내 말 똑똑히 들어, 코든. 잘 달리는 개를 방해하는 짓은 개의 가슴을 찢어 놓는다고. 좋은 경주견은 자기가 빠르다는 사실을 잘 알아. 다른 개들이 모두 자기 앞에서 달리고 있는데 따라잡을 수 없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장담하건대 개는 가슴이 찢어져. 네가 개주인들이 개를 방해하는 방법을 두어 가지만 알아도 그런 말은 꺼내지도 않았을 거야. 예를 들면 어떤 방법을 쓰는데? 내가 물었다. 달리는 속도를 줄일 수만 있다면 못하는 짓이 없지. 게다가 괜찮은 그레이하운드라면 한두 번 방해하는 걸로는 어림도 없어. 얼마나 기세 좋게 날뛰는지 경주 장면만 보여줘도 주인이 줄을 놓칠 만큼 법석을 떨걸? 나는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마저 달리겠다고 고집하는 놈들을 여러 봤어. 그는 생각에 잠겨 옅은 빛깔의 커다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잠시 말을 끊었다. 더할 나위 없이 진지하고 골똘한 표정이었다. 그러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이 일을 제대로 해내자면 먼저 너한테 이야기를 좀 해둬야겠다. 그래야 너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는지 정확히 알지? 그래, 말해줘. 궁금해. 그는 잠시 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음침한 어조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무엇보다 개를 데리고 경견장에 나오는 친구들은 솜씨가 보통 좋은 게 아니야. 그 점을 항상 알아둬야 해. 상상을 초월하는 예술의 경지지. 그는 다시 말을 멈추고 생각을 가다듬었다. 이제 개를 방해하는 방법에 대해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줄게. 제일 흔한 방법은 조르기야. 조르기? 그래. 개를 끈으로 조르는 거야.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지. 제갈끈으로 목을 꽉 조여도 숨도 쉬기 어렵게 만드는 거야.
영리한 사람이라면 끈 구멍을 얼만큼 조절해야 개가 경주에서 탈락할지 척 보면 알아. 정말로 꽉 조여버리면 개는 꼴찌로 들어오게 되지. 더운 날 끈이 너무 조인 탓에 경주 도중 쓰러져 죽는 개도 많아. 완전히 질식사하는 셈인데 보기에도 끔찍스러워. 검은색 면사로 발가락 두 개를 한 대 묶어 놓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개가 제대로 뛸 수 없거든. 개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거야. 그 방법은 좀 나아 보인다. 씹던 껌을 개 꼬리 밑, 그러니까 꼬리와 몸통이 맞닿는 곳에 붙여놓는 작자들도 있지. 웃을 일이 아니야. 그는 잔뜩 성난 어조로 말을 이었다. 개가 달릴 때면 꼬리는 쉬지 않고 조금씩 아래 위로 흔들리게 되어 있어. 그러면 주인이 붙여놓은 껌 때문에 꼬리가 개의 몸에서 살이 제일 부드러운 엉덩이 부분의 털에 들러붙게 돼. 이 세상에 그런 걸 좋아하는 개는 없지. 또 수면제를 쓰기도 하지. 최근에 유행하는 방법이야. 의사들이 하듯이 개 몸무게에 따라 양을 달리하는데 가루 양을 조절하면 개의 속력을 5견신, 10견신, 15견신씩 마음대로 늦출 수 있어. 이런 방법은 모두 평범한 축에 들지. 클로드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사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특히 집시들이 쓰는 방해법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개를 출발선에 우리 안에 갖다 놓을 때 집시들이 쓰는 방법 같은 건 입에 담기에도 역겨워. 너라면 제 아무리 철천지 원수라고 해도 차마 하지 못할 거야. 그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과연 끔찍한 내용으로 하나같이 개의 몸에 순간적으로 상처를 내어 고통을 주는 짓들이었다. 그는 설명하는 김에 개를 우승시킬 때 쓰는 방법까지 말해 주었다. 개를 빨리 달리게 만드는 방법에도 개를 뒤처지게 만드는 방법만큼 고약한 것들이 많지. 그는 은근하고 비밀스러운 얼굴로 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어갔다. 그 중에서도 노루 발풀이 제일 흔할 거야. 엉덩이에 털이 하나도 없거나 온몸 여기저기 털이 숭숭 빠진 개를 보면 노루 발풀을 쓴 줄 알라고. 경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그걸 개의 몸에 박박 문질러 놓는 거야. 슬론 연고를 쓰는 사람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노루 발풀을 써. 정말 끔찍하게 따갑지. 너무 따가워서 개는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전속력으로 달리고 또 달리는 일 외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게 돼. 특별한 약을 주사하기도 하지. 들어둬. 이건 경기장에 나오는 놈들 대부분은 무식해서 잘 모르는 방법이라고. 최신 기술이거든. 훈련사한테 돈을 먹여서 대형 경기에나 나가는 개를 하루 동안 몰래 빌려 런던에서 큰 차를 타고 오는 치들이나 써먹는 방법이야. 바로 그런 놈들이 주사법을 쓴다고. 부엌 식탁에 앉아 입에는 담배를 물고 연기 때문에 눈을 가늘게 떠 눈가에 잔주름이 잡힌 채 나를 바라보던 그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는 이렇게 말을 이었다. 고든, 이건 꼭 기억해둬. 그 치들은 마음만 내키면 걔를 우승시키려고 무슨 짓이든 해. 하지만 그놈들이 무슨 짓을 한다 해도 원래 생겨먹은 것 이상으로 빨리 뛸 수 있는 개는 이 세상에 한 마리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제키를 하위조로 끌어내리기만 하면 돼. 제 아무리 노루발풀이며 주사를 동원해봤자 하위조에서 뛰는 개들은 제키 근처에도 못 와. 생강을 쓴다 해도 어림없지. 생강? 그래, 생강도 많이들 써. 날 생강을 호두만하게 잘라서 경기 시작 5분 전쯤에 개한테 밀어 넣는 거야. 입에 넣는단 말이야? 개가 그걸 먹어? 아니, 입이 아니야. 그의 대답이었다. 이야기는 그런 식으로 계속되었다. 나중에 가짜를 차에 태워 경주장을 오가는 동안 나는 이 신기한 경기에 대해 점점 더 많이 알게 되었다. 특히 개를 방해하거나 더 빨리 달리게 만드는 방법에 해박해졌는데 심지어는 사용하는 약의 이름과 사용량까지도 알게 되었다. 모형 토끼 뒤를 쫓아갈 생각이 별로 없는 개들에게 쓰는 쥐 처방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다. 쥐 한 마리를 깡통에 넣어서 개의 목에 둘러대는 방법으로 깡통 뚜껑에는 작은 구멍을 내놓는다. 구멍의 크기는 쥐가
고개를 내밀어 개를 물어뜯을 만큼은 되지만 개가 쥐를 어떻게 해볼 수 있을 만큼은 못 된다. 제자리를 빙빙 돌면서 목을 물어뜯기다 보면 개는 당연히 반쯤 미쳐버리지만 개가 깡통을 흔들수록 쥐가 개를 무는 횟수는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마침내 사람이 쥐를 풀어주면 그때까지만 해도 생쥐 한 마리 못 죽이고 꼬리만 흔들었던 양순한 개가 사납게 덤벼들어 쥐를 갈갈이 찢어밟긴다. 이런 짓을 몇 번 되풀이하면 개는 정말 무시무시한 맹수가 되어 진짜 토끼가 아닌 모형 토끼라도 상관없이 무엇이든 뒤를 쫓아가게 된다. 물론 클로드 본인은 이렇게 말했다. 알아도 나는 절대 그런 짓 안 해. 우리는 이제 칠턴스를 지나 밤나무숲 비탈을 내려가서 옥스포드 남쪽 느릅나무와 떡갈나무가 서 있는 평지로 들어섰다. 클로드는 내 옆에 말없이 앉아 불안감을 달래려고 담배를 피우면서도 2, 3분 멀다 하고 제키가 괜찮은지 뒷좌석을 돌아보았다. 걔는 겨우 자리에 누웠다. 클로드가 돌아보고 부드럽게 무슨 말을 속삭일 때마다 걔가 알아들었다는 듯이 꼬리를 살짝 흔들었고 그 바람에 밀집이 바스락거렸다. 곧 퇴임으로 들어설 예정이었다. 퇴임은 장이 서는 날이면 사람들이 넓은 중심가에 우리를 만들어 돼지며 소, 양을 가두는 곳이다. 1년에 한 번 축제가 열리면 마을 한복판에 있는 이 거리가 그네며 회전목마, 범퍼카, 집시들의 이동식 주택으로 북적거렸다. 클로드는 테임에서 태어났는데 여기를 지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빼놓는 법이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첫 번째 집이 눈에 들어오자마자 이야기를 시작했다. 테임이구나. 알다시피 난 테임에서 태어나 자랐어, 고든. 전에도 얘기했잖아. 꼬맹이 땐 여기서 참 웃기는 짓 많이 하고 놀았지. 그가 향수에 젖은 듯이 말했다. 그랬겠지. 클로드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점점 고조되는 긴장감을 풀고 싶었던지 문득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 옆집에 사내애가 하나 살았어. 그가 말을 이었다. 이름이 길버트 검이었어. 작은 얼굴이 족제비처럼 날카로워 보이고 한쪽 다리가 조금 짧은 친구였어. 나랑 둘이서 말도 안 되는 짓을 많이 저질렀다고. 그중 하나가 어떤 것이었는지 알아, 고든? 어쨌는데? 토요일 밤에 엄마랑 아빠가 술집에 가고 나면 둘이서 우리 집 부엌에 같이 들어갔어. 가스통에서 관을 떼어내어 물이 가득 찬 우유병 안에 집어넣으면 부글부글 거품이 일었지. 다 되면 마주 앉아서 그걸 찻잔에 따라 마셨다니까.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 맛있기는 매스꺼웠어. 그래도 설탕을 듬뿍 집어넣으면 그럭저럭 먹을만해. 그런 걸 왜 마셨는데? 클로드는 몸을 돌려 믿지 못하겠다는 얼굴로 날 보았다. 그럼 너는 스네이크 워터를 마셔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말이야? 있다고는 못하겠다. 난 어릴 때 다들 하는 짓인 줄 알았는데 마시면 취하게 돼. 맛이 형편없어서 그런지 포도주랑 비슷한데 가스 거품을 얼마나 오래 내느냐에 따라 독한 정도가 달라지지. 우리는 토요일 밤이면 부엌에서 같이 어질어질하니 취하도록 마셨어. 기분 끝내줬지. 어느 날 집에 일찍 들어온 아빠한테 들키기 전까진 말이야. 그날 밤 일은 죽을 때까진 못 잊을 거야. 나는 우유병을 붙들고 있었고 병 안에서는 가스 거품이 기분 좋게 보글거렸지. 길버트는 내 신호가 떨어지면 바로 가스를 잠글 준비를 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들어오신 거야. 뭐라고 하셨어? 아이고 맙소사 무시무시했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 그냥 문 옆에 서서 더듬더듬 허리띠를 찾더니 천천히 버클을 끄르고 허리띠를 바지에서 빼시더라고. 계속 날 노려보면서 말이야. 엄청나게 덩치 좋은 분이어서 손은 석탄 캐는 망치처럼 크고 구렛나룻이 시커먼 데다 뺨에는 온통 보라색 실핏줄이 퍼져 있었지. 아빠는 성큼성큼 다가와서 내 멱살을 잡더니 허리띠 버클 달린 쪽으로 있는 힘껏
날 때리기 시작했어. 고든, 솔직히 그때는 아빠가 날 죽이는 줄로만 알았어. 그래도 나중에는 손을 멈추시더니 다시 허리띠를 매는 거야. 천천히 조심스럽게 벗고를 채우고 옷 매무새를 가다듬은 뒤 아빠는 마셨던 술을 다 토해버렸어. 그러더니 부엌에서 나가서 다시 술집으로 가시지 뭐야. 끝까지 한마디도 없으셨지. 내 평생 그렇게 두들겨 맞은 적은 처음이었어. 그때가 몇 살이었는데? 8살쯤 됐을까? 옥스퍼드가 가까워지자 클로드는 다시 잠잠해졌다. 그는 쉬지 않고 고개를 돌려 제키가 괜찮은지 살펴보고 어루만지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는데 한 번은 아예 몸을 돌려 의자에 무릎을 꿇고 개가 깔고 있던 밀집을 모아 다독여주면서 바람이 들면 안 되네 어쩌네 중얼거리기도 했다. 우리는 옥스퍼드 외곽을 돌아 좁은 시골길이 얽혀 있는 곳으로 들어섰다. 잠시 후에는 좁고 울퉁불퉁한 길에 들어서서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는 남녀의 행렬을 따라잡았다. 남자들 중 몇 명은 그레이 하운드와 함께였다. 우리 앞에는 커다란 세단이 한 대 가고 있었는데 뒷좌석에 남자 2명이 개를 사이에 끼고 앉아 있는 모습이 백미러에 비쳐 보였다. 전국에서 몰려들지. 클로드가 음산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쪽은 아마 런던에서 일부러 여기까지 왔을걸? 어디 커다란 경견장에서 오늘 오후만 쓰기로 하고 개를 살짝 빌려왔겠지. 틀림없이 큰 경주에서 뛰는 놈을 내줬을 거야. 제키랑 같은 조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걱정하지 마. 새로운 개는 무조건 선두조에 넣게 되어 있어. PGC가 특히 신경 쓰는 규칙이지. 클로드의 말이었다. 들판으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 열려 있었는데 우리가 차를 몰고 들어가기 전까지 PGC의 아내가 앞으로 나와서 입장료를 받았다. 클로드가 말했다. PGC는 자기 마누라한테도 힘만 있으면 그 연병할 페달을 돌리라고 시켰을 거야. 저 영감은 필요 이상으로 사람을 쓰는 법이 없거든. 나는 들판을 가로질러 언덕 위로 올라서서 산울타리를 따라 나란히 줄지어선 다른 자동차들 옆에 우리 차를 세웠다. 클로드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제 키를 내려주려고 잽싸게 뒤쪽으로 돌아갔다. 나는 차 옆에 선 채 기다렸다. 경기장은 가파른 언덕에 있는 너른 들판으로 우리는 아래쪽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꼭대기에 있었다. 멀리 경주 직전에 개를 가둬놓는 우리와 경주로를 표시하는 나무 말뚝이 보였다. 경주로는 들판 가장자리를 따라 이어지다가 직각으로 꺾여 관중이 모여있는 언덕 위 결승 지점까지 올라왔다. 결승선 30m쯤 뒤에는 뒤집힌 자전거로 만든 모형 토끼 조종장치가 보였다. 운반이 간편하다는 이유로 시골 경견 대회에서는 자전거를 뒤집어 세워놓고 모형 토끼 조종장치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 조종장치는 땅에 기둥 4개를 박은 뒤 2.5m 정도 높이의 얇은 판자로 단을 만들고 그 위에 흔히 보는 낡은 자전거 한 대를 바퀴가 하늘을 향하도록 거꾸로 고정해 놓은 것이었다. 우선 자전거 뒷바퀴가 경주로 쪽을 바라보게 설치한 다음 뒷바퀴에서 타이어를 제거하고 오목한 금속 테두리만 남겨놓는다. 이 테두리 쇠에는 미끼를 잡아당기는 줄에 한쪽 끝이 붙어 있어서 토끼 몰입구는 자전거 뒤쪽에 버티고 선 채 손으로 페달을 돌리는 방법으로 줄을 테두리 쇠에 감는다. 이렇게 하면 모형 토끼를 최대 시속 40km까지 마음대로 끌어당길 수 있다. 경기가 한 번 끝날 때마다 바퀴에 감긴 줄을 풀어 모형 토끼를 출발선 앞까지 다시 가져다 놓고 새 경주를 준비한다. 토끼 몰입구는 높은 단 위에서 경주 상황을 지켜보면서 모형 토끼가 늘 선두견의 바로 앞에 위치하도록 속도를 조절한다. 그는 전혀 아니다 싶은 개가 우승할 것처럼 보이면 언제라도 토끼를 세워 경주를 무효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갑자기 페달을 뒤로 돌려서 줄이 바퀴살에 얽히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갑자기 1초 정도 토끼의 속도를 늦추어서 선두견이 머뭇거리는 사이
다른 개들이 따라잡기 만들기도 한다. 요컨대 토끼 몰입꾼은 경주에서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PGC의 몰입꾼은 이미 단 위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파란색 스웨터를 입은 건장한 남자로 자전거에 기대 담배를 피우면서 연기 너머로 아래쪽에 모여든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영국에는 이런 경주를 동일한 장소에서 1년에 7번 이상 열지 못하게 정해놓은 이상한 법이 있었다. PGC의 장비가 모두 옮기기 쉬운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7번을 다 채운 뒤에는 이웃 들판으로 옮기면 그뿐이었다. 그는 법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미 사람들은 꽤 많이 모여들었으며 견곤업자들은 경기장 오른편에 일렬로 가판대를 차리는 중이었다. 클로드는 벤에서 제키를 내려준 뒤 사람들의 둘러싸인 승마바지 차림의 작고 땅딸막한 남자 쪽으로 개를 데려갔다. 그 남자가 바로 PGC였다.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각자 줄을 맨 개 한 마리씩을 데려왔는데 PGC는 왼손에 접어서든 수첩에다가 계속해서 이름을 적고 있었다. 나는 구경할 생각으로 어슬렁 다가갔다. 이 개 이름이 뭔가? 공책 위에 연필을 세운 채 PGC가 물었다. 미드나이트요. 검둥개 주인이 대답했다. 미드나이트. 됐어. 적었네. 제인. 그 옆 사람이 말했다. 어디 보세. 제인. 됐네. 솔저. 개주인은 낡아서 반들거리는 군청색 더블 양복 차림에 이가 길어 보이는 꺽다리 남자였다. 그저 솔저라는 말을 하면서 줄을 잡지 않은 손으로 바지 뒤쪽을 천천히 극적이기 시작했다. PGC는 몸을 숙이고 개를 검사하기 시작했다. 상대방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데려가! PGC가 말했다. 남자는 힐끗 고개를 돌렸다. 극적거리던 손도 멈추었다. 어서 데려가라고! 이봐요, PGC! 남자가 기다란 이 사이로 약간 혀짧은 소리를 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도 말아요. 돌아가, 레리. 괜히 시간 뺏지 말고. 솔저는 오른쪽 발가락 2개가 희다는 사실을 자네도 잘 알 텐데. 이봐요, PGC. 솔저를 안 본 지가 적어도 6달은 됐잖아요. 남자가 사정했다. 그만둬, 레리. 돌아가라고. 자네하고 실랑이 할 시간 없네. PGC는 조금도 화난 얼굴이 아니었다. 다음. 나는 클로드가 제키를 데리고 앞으로 나서는 것을 보았다. 소처럼 생긴 커다란 얼굴은 표정 없이 잔뜩 긴장해 있었고 눈은 PGC의 머리에서 1미터쯤 위쪽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으며 줄을 어찌나 세게 쥐었는지 손마디가 작은 양팔을 일렬로 세워놓은 것처럼 하였다. 그의 기분이 어떨지는 훤히 짐작이 갔다. 그 순간은 나도 클로드와 똑같은 기분이어서 PGC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것 봐라! 그가 소리쳤다. 블랙팬서 아니신가? 챔피언 납셨네 그려? 예, PGC. 클로드가 말했다. 내 한마디 함세. PGC가 아직도 웃음기가 덜 가신 얼굴로 말을 이었다. 당장 도로 데려가도 돼. 이놈은 필요 없어. 하지만 PGC. 자네를 생각해서 67번씩이나 출전시켜 주었으면 충분해. 당장 쏴 죽이고 끝을 내지 그래. 그러지 말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PGC. 한 번만 더 내보내주시면 다시는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안 돼. 오늘 나온 개들만으로도 힘에 부친다고. 저런 군뱅이까지 끼워줄 자리가 없어. 나는 클로드가 웃음을 터뜨리는 줄만 알았다. 정말입니다, PGC. 클로드가 말했다. 전 2주 내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달리기도 시키고 마사지도 해주고 비프 스테이크도 사 먹였어요. 지난번 뛰었던 개와는 전혀 다른 개라니까요. 믿어주세요. 다른 개라는 말에 PGC는 바늘에 찔리기라도 한 것처럼 펄쩍 뛰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다른 개라니?
그가 소리쳤다. 클로드를 위해서 해두는 소리지만 그는 정신이 아주 나가지는 않았던 모양인지 잽싸게 말을 돌렸다. 왜 이래요, 피지씨? 절 그런 놈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닌 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았어, 알았다고. 어쨌든 데려가. 이렇게 느린 개를 경주에 내보내다니 말이 안 되지. 이놈을 데리고 그만 돌아가게. 부탁이네. 자네 때문에 경주가 자꾸 늦어지잖아. 나는 클로드를 지켜보고 있었다. 클로드는 피지 씨를 지켜보고 있었다. 피지 씨는 다음 개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그는 갈색 트위드 재킷 속에 노란색 스웨터를 입었는데 가슴팍에 보이는 노란 줄과 승마바지 차림의 가느다란 다리, 이쪽 저쪽으로 머리를 휙휙 돌리는 모습을 보니 꼭 안절부절 못하며 설쳐대는 작은 오색 방울새 같은 생각이 들었다. 클로드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화가 나서 얼굴이 설핏 보라색으로 변했고 침을 삼키느라 목젖이 아래 위로 움직였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피지씨. 정말로 발이 많이 빨라졌다고요. 이 개가 꼴찌를 면하는데 1파운드 걸겠습니다. 돌은 여기 있어요. 피지씨는 천천히 돌아서서 클로드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렇게 물었다. 자네 허풍쟁이인가? 전 1파운드 겁니다. 돈 여기 있어요. 제 말에 대한 증거로요. 의심을 살 것이 뻔한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클로드는 더 이상 남은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피지 씨가 몸을 숙여서 개를 살펴보는 동안 침묵이 흘렀다. 피지 씨의 눈이 천천히 개의 온몸을 구석구석 샅샅이 살폈다. 이 남자의 철저함과 놀라운 기억력은 감탄스럽다 못해 무시무시할 지경이었다. 제각기 다르면서도 비슷비슷한 개 수백 마리의 모양과 색깔, 특징을 머릿속에 죄다 담아두고 있었다. 그에게는 작은 흉터, 벌어진 발가락, 뒷무릎에 온폭하니 팬 곳, 조금 덜 도드라진 엉덩이, 약간 더 짙은 색의 얼룩무늬 등 작은 실마리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다. 언제나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었으니까 말이다. 나는 제키 위로 몸을 구부린 그를 지켜보았다. 통통한 얼굴이 불그레하고 꽉 담은 입은 워낙 작아서 웃어도 제대로 늘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눈은 개에게 고정되어 매섭게 번뜩이는 두 대의 작은 카메라 같았다. 글쎄, 어쨌든 같은 개는 맞구먼. 그가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도대체 절 어떤 놈으로 생각하셨어요, 피지씨? 클로드가 소리쳤다. 허풍쟁이지. 난 그렇게 생각한다네. 하지만 1파운드를 거저 버는 것도 괜찮겠지. 지난번 경주에서 엠버 플래시가 세 발로도 이놈을 제칠 뻔했다는 사실을 잊지는 않았겠지? 그땐 이놈이 몸 상태가 안 좋았었어요. 클로드의 말이었다. 그때는 요즘처럼 달리기를 하지도 비프 스테이크를 먹지도 마사지를 받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피지씨, 내기에 이기려고 일부러 이놈을 선두조에 배치하진 않으셨겠죠? 이놈은 최하위조에 속한 개예요. 피지씨 아시죠? 피지씨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 조그만 단추 같은 입이 열리면서 자그마한 동그라미가 되었다. 그는 웃으면서 함께 웃고 있는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클로드의 어깨에 털복숭이 손을 얹으면서 말했다. 잘 듣게나. 내 개들은 내가 알아. 1파운드 한 장 받겠다고 잔머리 굴릴 필요는 없다고. 최하위조로 넣어주지. 그래요. 그래야 내기가 되죠. 클로드는 이렇게 대꾸한 뒤 제키를 데리고 자리를 떴다. 나는 클로드 쪽으로 갔다. 세상에 고든 끝장나는 줄 알았어. 야, 나도 떨리더라. 어쨌든 참가 성공이야. 클로드가 말했다. 그러더니 다시 숨죽인 표정으로 돌아가 땅이 너무 뜨거워서 발이라도 될 것처럼 젠걸음으로 우스꽝스럽게 걷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경기장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군중은 이미 그 숫자가 300은 되어 보였다. 잘 차려입은 신사 숙녀들이 아니라 지저분한 얼굴에 치아 상태도 불량하고
눈을 잽싸게 흘끔거리며 냄새를 잘 맡는 남자와 여자들이었다. 대도시의 쓰레기들, 깨진 하수관 틈새로 오물처럼 방울방울 새어나와 길을 따라 문안까지 흘러들어가 들판 안쪽 언덕 꼭대기에 작고 퀴퀴한 웅덩이를 이루는 족속, 건달패와 집시들, 견본업자, 도시의 하수도관에서 새어나온 쓰레기와 구정물, 각종 부스러기와 찌꺼기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개를 데려온 사람도 있었고 그냥 온 사람도 있었다. 개들은 조각끈을 이어 만든 줄에 매인 채 끌려왔다. 머리를 축 늘어뜨린 가련한 개도 있었고 바싹 마르고 지저분한 데다 딱딱한 판자 위에서 자느라 엉덩이가 문드러진 개도 있고 주둥이가 희색이고 불쌍하게 생긴 늙은 개도 있고 약을 먹인 개, 빨리 달리지 못하도록 배 터지게 죽을 먹여놓은 개, 걸을 때 다리가 뻣뻣한 개도 있었다. 그 중에서도 하얀 개 한 마리는 걸음걸이가 유난히 뻣뻣해 보였다. 클로드, 저 흰 개는 왜 저렇게 뻣뻣하지? 어느 개? 저기 저놈. 아, 알겠다. 매달아 놓아서 그래. 매달아 놓는다고? 그래, 매다는 거야. 하루 24시간 다리가 대롱대롱 하도록 공중에 매달아 놓는 거야. 세상에, 도대체 왜? 당연히 뛰는 속도를 늦추려고 하는 짓이지. 약물을 쓰거나 죽을 먹이거나 목을 조르는 일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래서 개를 매다는 거야. 그렇구나. 아니면 사포로 갈기도 해. 개 발바닥을 까칠한 사포로 갈아서 껍질을 벗겨버리면 달릴 때 아프거든. 그래, 알겠어. 그때 몸 상태도 좋고 더 기운찬 개들이 보였다. 꿀꿀이죽이나 딱딱한 빵이나 양배추 삶은 물이 아니라 매일 말고기를 얻어먹는 놈들로 가죽에 윤기가 흐르고 기세 좋게 꼬리를 흔들고 주인이 거머쥔 줄을 당기면서 힘차게 걷고 약물에 찌들지도 않았고 억지로 배를 채워야 하는 일도 없는 개들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처음의 개들보다 오히려 더 불행한 쪽으로 제갈끈이 네 구멍 정도 더 조여질 운명이었다. 어디 한적한 곳으로 가자, 고든. 제키가 다른 개들을 보고 흥분하면 좋을 일 없잖아. 우리는 언덕 위 차를 세우던 곳으로 갔다. 그리고 일렬로 선차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개를 계속 걷게 해주었다. 어떤 차 안에는 데리고 온 개들과 같이 앉아있는 남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창문 너머로 험상궂게 인상을 썼다. 조심해, 고든. 말썽이 생기면 안 돼. 그럼 물론이지. 차 안에서 기다리는 놈들은 최고급 개들이었다. 차 안에 몰래 감추어 두었다가 등록할 때만 잽싸게 꺼내 가명으로 등록을 마치는 즉시 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경기 직전에 출발선에 있는 우리로 데려갔다가 경기가 끝나는 즉시 시끄러운 건달들이 가까이 모여들어 구경하지 못하도록 다시 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다. 대형 경견장에서 일하는 훈련사가 그렇게 지시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 개들은 매우 빨리 달리는 놈들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만에 하나를 생각해서 주사를 놓을 테니까 어느 정도 빠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차 안에서 피하 주사로 에테르 1.5cc를 아주 천천히 놓는다. 어떤 개라도 이 주사를 맞으면 10견씩은 빨라진다. 에테르 대신 기름에 녹인 카페인, 장내를 쓸 때도 간혹 있었다. 이런 약물도 개를 빨리 달리게 만든다. 큰 차 안에 탄 남자들은 이런 일이라면 모르는 것이 없었다. 일부는 위스키를 쓸 줄도 안다. 하지만 위스키는 정맥에 주사해야 하는데 정맥 주사를 놓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정맥을 놓칠지도 모른다. 정맥을 놓쳐서 효과가 없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에테르나 카페인, 드물게는 장내를 쓰는 것이다. 큰 차에 탄 남자들은 개의 속도를 늦출 때 클로르부탈을 사용한다. 클로르부탈은 경주 전날 밤에 쓸 수 있고 특히 남의 개에게 주사하기 좋기 때문에 대단히 유용하다. 혹은 페티딘을 쓰거나 페티딘과 히오신을 섞어 쓰기도 한다. 도박을 좋아하는 시골 귀족 나리들이 많이도 모였네.
클로드의 말이었다. 정말 그렇군. 주머니 조심해, 고든. 돈은 잘 숨겨뒀지? 우리는 일렬로 세워놓은 차 뒤로 돌아가 차와 산울타리 사이로 걸었다. 그런데 갑자기 제키가 빳빳해졌다. 제키는 몸을 움직인 채 뻣뻣한 자세로 줄을 잡아당기며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30m 정도 앞쪽에 남자 2명이 보였다. 한 명은 커다란 갈색 그레이하운드를 데리고 있었는데 그 개 역시 제키처럼 빳빳하게 긴장해 있었다. 다른 사람은 양손으로 웬 자루를 잡고 있었다. 잘 봐도 개한테 죽일 대상을 주는 거야. 클로드가 속삭였다. 자루에서 풀 위로 작고 하얀 토끼 한 마리가 굴러나왔다. 하얀 솜털이 복슬복슬하고 순한 새끼 토끼였다. 토끼는 몸을 일으킨 뒤 토끼가 흔히 그렇듯 코를 땅에 가까이 댄 채 가만히 웅크리고 앉았다. 겁에 질린 토끼였다. 자루 속에 있다가 갑자기 풀밭 위 눈부신 빛 속으로 나왔으니 정신이 없을 만도 했다. 이제 미친 듯이 흥분한 개는 펄쩍펄쩍 뛰면서 줄을 잡아당기고 땅을 핥히는가 하면 연신 낑낑거리면서 앞으로 튀어나가지 못해 안달이었다. 그 순간 토끼도 개를 보았다. 공포로 온몸이 마비된 토끼는 목을 움츠리고 움직이지 않았다. 남자가 줄을 잡았던 손으로 개의 목걸이를 붙들자 개는 안간힘을 다해 몸을 뒤틀고 펄쩍거리면서 손을 뿌리치려 들었다. 다른 남자가 토끼를 발로 밀었다. 하지만 토끼는 겁에 질린 나머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남자는 다시 토끼를 축구공처럼 가볍게 찼다. 토끼는 몇 바퀴 대굴대굴 굴렀다가 몸을 바로 잡은 뒤 개 반대쪽으로 풀밭 위를 뛰기 시작했다. 다른 남자가 개를 풀어주자 개가 한번 크게 뛰어올라 와락 토끼를 덮쳤으며 곧이어 깨깨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괴로움에 찬 날카로운 비명이 꽤 오래 이어졌다. 바로 저거야. 개한테 죽이는 법을 가르치는 거지. 클로드가 입을 열었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군. 저런 작자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 고든. 경기 전에 개를 흥분시키는 거지. 그래도 난 싫어.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다들 그러는걸? 대형 경기장 훈련사들도 하는 짓이야. 나는 점잖은 놈들이 하는 야만스러운 짓이라고 하지. 우리는 그 자리를 떴다. 우리 아래쪽 비탈에서는 시시각각 관중이 불어나고 있었다. 관중 뒤로는 이미 견곤업자들이 붉은색과 금색, 푸른색으로 이름을 써놓은 갑판들을 길게 일렬로 세워놓고 자리를 잡고 있었다. 업자들은 한 손에는 숫자를 매긴 견고한 꾸러미를 들고 다른 손에는 분필을 들었으며 그 뒤에는 서기가 장부와 연필을 들고 앉아 있었다. 그때 PGC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땅에 말뚝을 박아 못으로 고정한 칠판 쪽으로 걸어오는 참이었다. 클로드가 입을 열었다. 이제 첫 경주에 나오는 개 이름을 적는 거야. 가자, 어서. 우리는 급히 언덕을 내려가 군중 속에 끼어들었다. PGC는 종이 표지로 된 수첩을 보면서 참가견 명단을 칠판에 쓰고 있었다. 지켜보는 사람들 위로 조마조마한 침묵이 흘렀다. 1번 셀리, 2번 스리퀴드, 3번 스네일박스 레이디, 4번 블랙팬서, 5번 위스키, 6번 라켓. 들어갔다. 클로드가 속삭였다. 첫 경기야. 4번 경주로다. 잘 들어 고든. 몰입꾼들한테 보여주게 빨리 5파운드짜리 한 장 줘. 클로드는 흥분한 나머지 제대로 말도 못했다. 코와 눈 주위에는 다시 핏기가 사라지고 5파운드를 건네받는 손도 와들와들 떨고 있었다. 자전거 페달을 돌릴 몰입꾼은 나무 판자 단 위에 올라서 파란 스웨터 차림으로 담배를 피우는 중이었다. 클로드는 가까이 다가가 단 밑에서 위를 쳐다보면서 말을 걸었다. 5파운드요! 클로드는 작게 접은 지폐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소곤거렸다. 남자는 고개도 까딱하지 않고 지폐를 힐끗 곁눈질했다. 이번 경기에서 토끼를 제대로만 감아주면 줄게요.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지도 말고 빨리만 감으면 돼요. 알겠죠?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거의 눈에 띄지도 않을 만큼 눈썹을 움직여 보였다. 클로드는 몸을 돌려 이쪽으로 왔다. 잘 들어, 고든. 돈을 내 말처럼 조금씩 나눠서 걸어. 줄을 따라 쭉 돌면서 배당률이 떨어지지 않게 조금씩 뿌리라고. 나는 제키를 데리고 최대한 천천히 내려가면서 시간을 벌게. 알았지? 그래, 알았어. 결승점에 서서 기다리다가 제키를 잡아주는 것도 잊으면 안 돼. 토끼를 놓고 싸움이 벌어질 때 다른 개들한테까지 완전히 떼어놓아야 한다고. 내가 목걸이랑 줄을 들고 달려갈 때까지 단단히 잡고 놓아주지 마. 저 위스키란 놈은 집시개라서 앞을 가로막는 개는 다리를 찢어 발겨놓을 거야. 알았어, 가자. 나는 클로드가 제키를 결승점 말뚝 쪽으로 데려가 커다랗게 숫자 4라고 쓰인 노란색 옷과 제가를 받아드는 것을 보았다. 경주에 나갈 나머지 5마리도 거기 있었는데 개주인들은 저마다 개에게 숫자가 쓰인 옷을 입히고 제가를 손보느라 법석을 떨었다. 피지 씨는 꽉 끼는 승마 바지 차림으로 조바심을 내며 설쳐대는 새처럼 팔짝팔짝 뛰어다니면서 지휘를 하고 있었다. 한 번은 클로드에게 뭐라고 말을 붙이면서 웃어 보이기도 했지만 클로드는 그냥 모른 척 해버렸다. 곧 개주인들은 모두 자기 개를 데리고 경주로를 따라 내려갈 것이다. 언덕 아래 들판 한쪽 구석에 자리 잡은 출발선까지 가는 길은 멀었다. 걸어서 가려면 10분은 좋게 걸릴 것이다. 적어도 10분은 여유가 있는 셈이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란히 자리 잡은 견곤업자들 앞에 67 줄로 늘어선 사람들 속을 뚫고 들어가기 시작했다. 위스키에 1대1, 위스키 1대1, 셀리 5대2, 위스키 1대1, 스네일박스 4대1, 거세요. 어서들 서두르십시오. 어디 가겠소? 업자들의 칠판에 적힌 블랙 팬서의 승률은 하나같이 25대1이었다. 나는 사람들 사이를 조금씩 뚫고 나아가 제일 가까운 곳에 자리 잡은 견곤업자에게 다가갔다. 블랙팬서의 3파운드. 나는 이렇게 말하며 돈을 내밀었다. 괴짝 위에 앉아있던 남자는 자홍색 얼굴에 입 가장자리에는 뭔가 허연 것이 묻어 있었다. 그는 돈을 한 번에 낚아채서 가방 안에 떨어뜨렸다. 블랙팬서의 75대 3파운드 42번. 그의 말이었다. 그가 내게 표를 건네주자 서기가 내기 내용을 적어두었다. 나는 물러서서 재빨리 표 뒷면에 75대 3이라고 적은 뒤 돈을 넣어둔 윗도리 안주머니 속에 표를 찔러 넣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현금을 조금씩만 뿌리면 들킬 염려는 없었다. 게다가 나는 전에도 가짜를 출전시킬 때마다 클로드가 시킨 대로 반드시 몇 파운드씩을 걸었다. 진짜 결전의 날에도 의심을 사지 않으려는 의도였다. 자신감이 생긴 나는 줄을 따라가다가 견곤업자가 3파운드씩을 걸었다. 서두르지는 않았지만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았다. 나는 돈을 걸고 나면 반드시 표 뒷면에 금액을 적은 뒤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견곤업자는 모두 17명이었다. 한 번 돌고 나니 표가 모두 17장이 되었다. 총 51파운드를 똑같이 나누어서 건 셈이었다. 아직 49파운드가 남았다. 나는 언덕 아래를 힐끗 내려다보았다. 한 명은 벌써 개와 함께 출발점에 도착했다. 다른 사람들도 이제 20-3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클로드만 예외였다. 클로드와 자키는 아직 전체 거리의 절반밖에 가지 못했다. 낡고 두꺼운 갈색 외투를 입고 열심히 줄을 잡아당기며 앞서가는 제키와는 대조적으로 천천히 어슬렁거리며 걸어가는 클로드가 보였다. 한 번은 아예 완전히 멈춰서더니 땅에서 무언가를 줍는 척 몸을 구부리기도 했다. 다시 걸음을 떼놓았을 때 그는 약간 절룩거리면서 전보다 더 천천히 걸었다. 나는 서둘러 줄 반대쪽 끝으로 가서 다시 돈을 걸기 시작했다. 블랙팬서의 3파운드. 자홍색 얼굴에 입가에는 허연 것이 묻어있던 견곤업자는 잽싸게 날 쳐다보더니 아까도 돈을 걸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그는 재빠르다 못해 거의 예술의 경지라 할 만큼 손놀림 한 번으로 손가락들을 핥더니
25라는 숫자를 칠판에서 깨끗이 지웠다. 젖은 손가락이 블랙팬서의 이름 옆에 짙은 색의 작은 얼룩을 남겼다. 좋소. 75대 3파운드로 한 번 더.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돼요. 그는 이렇게 말하더니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다. 블랙팬서의 15대 1, 팬서의 15. 줄지어선 견곤업자들의 칠판에는 블랙팬서의 이름 옆에 25라는 숫자가 모두 지워지고 이제는 15라는 숫자가 대신 적혔다. 나는 서둘러 돈을 걸었다. 내가 한 바퀴를 다 돌았을 쯤에는 견곤업자들도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지 더 이상 팬서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이들은 한 사람당 고작 6파운드씩을 받았지만 곧 150파운드를 잃게 될 처지였다. 내게는 고마운 일이었지만 시골 사설 경견장에 나와 앉은 삼류업자들이 경주 한 번에 잃기에는 꽤나 많은 액수였다. 나는 일을 잘 처리했다는 생각에 으쓱해졌다. 이제 사들인 견곤이 무척 많았다. 주머니에서 꺼내어 세어보았더니 손에 쥔 표다발이 얇은 카드 한 값만 했다. 모두 35장이었다. 그러면 총 얼마를 딴다는 거지? 어디 보자. 자그마치 2000파운드가 넘겠다. 클로드는 재키가 30견씨는 너끈히 앞설 거라고 말했다. 그런데 클로드는 어디 있지? 멀리 언덕 아래 출발점 우리 옆에 나란히 선 갈색 외투 차림의 남자와 커다란 검둥개가 눈에 들어왔다. 다른 개들은 벌써 우리 안에 다 들어간 뒤였고 개주인들은 걸어 나오는 중이었다. 클로드는 몸을 굽히고 제끼를 달래어 4번 우리로 들여보낸 뒤 우리 문을 닫았다. 그러고는 몸을 돌려 외투자락을 펄럭거리면서 언덕 위 관중석 쪽으로 달려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는 달리면서도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았다. 개들이 들어간 우리 옆쪽에는 출발 신호원이 서서 손을 들고 수건을 흔들고 있었다. 경주로 반대쪽 결승점 뒤쪽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상당히 가까운 곳에는 파란 스웨터 차림에 아까 그 사내가 나무판자 단위에서 뒤집힌 자전거를 타고 앉아 있었다. 그는 신호를 보자 손을 흔들더니 손으로 페달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멀리서 아주 작은 하얀 점이 출발선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속력을 내기 시작했다. 곧이어 우리 문이 열리고 개들이 뛰쳐나왔다. 다 같이 하나의 시커먼 덩어리가 되어 달리는 통에 6마리가 아니라 커다란 개 한 마리가 달리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제키는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선두로 나섰다. 나는 몸 색깔로 제키를 알아보았다. 6마리 중 검둥개는 제키뿐이었다. 그래, 제키구나. 움직이면 안 돼. 나는 생각했다. 근육 한번 움찔하지도 말고 눈꺼풀은 물론 발가락이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마. 가만히 서서 꼼짝하지 말아야지. 달리는 걸 지켜보자. 힘내라, 잭슨. 아니, 소리 지르지 마. 소리 지르면 재수가 없지. 움직이면 안 돼. 20초면 다 끝난다고. 이제 가파른 비탈을 지나서 언덕을 올라온다. 분명 15에서 20견씨 차는 벌어졌어. 20견씨는 되고도 남겠네. 아니, 거리는 재지 마. 재수가 없어. 움직이면 안 돼. 머리도 돌리지 마. 곁눈질로 지켜봐야지. 잭슨이 달리는 걸 보라고. 몸을 바짝 낮추고 전속력으로 올라온다. 이제는 이겼다. 질 수가 없어. 내가 다가갔을 때 제키는 제갈을 문입으로 토끼 가죽을 물어뜯으면서 토끼를 억지로 집어 올리려고 버둥거리는 중이었다. 갑자기 뒤에서 다른 개들이 덤벼들어 제키 위에 올라타더니 곧 토끼를 차지하려는 난투극이 벌어졌다. 나는 제키의 목을 끌어안고 클로드가 시킨 대로 싸움판에서 멀리 끌어낸 뒤 풀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개를 두 팔로 꼭 끌어안았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개를 붙들기까지 한참 동안 애를 먹었다. 그때 클로드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면서 내 옆에 나타났다. 그는 숨이 찬 데다 흥분해서 제대로 말도 못하는 상태로 제키의 제갈을 벗기고 줄 달린 목걸이를 씌웠다. 피지 씨도 옆에 있었다. 그는 엉덩이에 양손을 올리고 서서 단추 같은 입을 버섯처럼 꼭 오므린 채 두 개의 작은 카메라 같은 눈으로
제키를 새삼 뚫어져라 보았다. 이런 속셈이었군, 응? 그가 말했다. 클로드는 걔 위에 몸을 숙이고 아무 말도 듣지 못한 척했다. 다시는 여기 얼씬거리지도 마, 알아들어? 그래도 클로드는 제키의 목걸이를 만지작거리기만 했다. 우리 뒤쪽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저 인상 쓰고 있는 넙대대한 자식이 비지 영감한테 제대로 한 방 먹였네. 그 말에 다른 누군가가 껄껄 웃었다. 피지 씨는 가버렸다. 클로드는 자키를 데리고 일어서더니 단 위에서 내려와 있던 파란 스웨터 차림의 토끼 몰입꾼에게 다가갔다. 한 대 하죠. 클로드가 담뱃갑을 내밀면서 말했다. 남자는 한 개비를 집었다. 클로드가 작게 접어 손가락 사이에 끼워들었던 5파운드짜리 지폐도 담배와 함께 사라졌다. 고맙습니다. 클로드의 말이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됐수. 남자가 짤막하게 대꾸했다. 클로드가 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 돈은 다 걸었지, 고든. 그는 연신 펄쩍거리면서 손을 비벼대거나 제키를 토닥여 주었는데 말을 하는 입술이 떨렸다. 그래, 반은 25대 1에 걸고 반은 15대 1에 걸었어. 세상에 고든, 끝내준다. 가방 가져올 테니 여기서 기다려. 제키나 데려가. 차 안에 앉아서 기다리라고. 좀 이따 보자. 나는 이렇게 대꾸했다. 견곤업자들 주변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다.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은 나 하나뿐이었다. 나는 천천히 춤을 추듯 걸었다. 가슴 가득 뿌듯한 기분을 느끼면서 나는 줄 제일 첫 번째 자리 잡은 견곤업자 쪽으로 향했다. 얼굴이 자홍색이고 입가에 허연 것이 묻었던 사람이었다. 나는 그 앞에 서서 표다발을 더듬어 그에게서 받은 2장을 찾느라 한참 뜸을 들였다. 업자의 이름은 시드 프레쳇이었다. 붉은색 칠을 한 판자에 금색 글씨로 큼지막하게 이름을 써놓았다. 시드 프레쳇, 중부지방 최고 승률, 즉시 지급. 나는 그에게 첫 번째 표를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78파운드요. 달콤한 노랫가락처럼 듣기 좋은 말이라 나는 한 번 더 되풀이했다. 이 표에 78파운드 주시오. 프레첼 씨를 보면서 고소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다. 사실은 그가 상당히 마음에 들기 시작한 참이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아간다는 사실에 미안하기까지 했다.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나 때문에 고생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42번! 프레첼 씨가 커다란 장부를 든 서기를 돌아보면서 말했다. 42가 78파운드를 달라는데? 서기가 기록된 내기 내역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훑어보는 동안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는 2번을 연거푸 살펴보더니 자기 상전을 올려다보면서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기 시작했다. 안 돼요. 주지 마세요. 스네일박스 레이디한테 건 표예요. 괴짝 위에 서 있던 프레체 씨는 몸을 숙여 장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서기의 말에 당황한 모양이었다. 커다란 자홍색 얼굴은 진정으로 근심 어린 표정이었다. 저 서기 순얼간이잖아.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프레체 씨도 당장 그렇게 말하겠지. 하지만 프레체 씨가 다시 내게로 몸을 돌렸을 때 그의 눈은 저기로 가득 차 가늘어져 있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이봐, 젊은 양반. 이런 짓 하지 맙시다. 스네일 박스에 걸었다는 걸 본인도 잘 알잖소. 무슨 속셈이야? 난 분명히 블랙팬스에 걸었다고요. 승률 25대 1로 3파운드씩 2번이요. 2번째 표도 여기 있어요. 그는 이번에는 장부를 확인해 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 여보쇼, 당신은 스네일 박스에 걸었잖아. 아까 왔던 것도 기억나. 그는 이 말과 함께 내게서 몸을 돌리더니 젖은 걸레로 방금 끝난 경주 참가견들의 이름을 칠판에서 지우기 시작했다. 그의 뒤에서는 서기가 장부를 덮고 담배를 한 대 피워무는 참이었다. 나는 그대로 선 채 그들을 지켜보았다. 온몸에서 송골송골 땀이 솟았다.
나도 장부 좀 봅시다. 프레체 씨는 젖은 걸레에 코를 풀더니 걸레를 땅에 떨어뜨렸다. 그가 말했다. 여보쇼, 그만 귀찮게 하고 꺼져 주시지. 경마에서 흔히 쓰는 막건과 달리 견권업자의 견권에는 내기 내역이 절대로 표시되는 법이 없다는 게 문제였다. 뉴마켓의 실버링이든 에스코트의 로열 인클로저든 혹은 옥스포트 근교의 작은 사설 경견장이든 상관없이 나라 안 모든 경건장에서는 그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돈을 걸면 견권업자의 이름과 일련 번호가 적힌 표 한 장밖에 주지 않았다. 내기의 구체적인 내용은 업자의 서기가 장부에다 견권 번호와 나란히 기입했으며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했다. 하지만 그 장부를 빼면 어느 쪽에 돈을 걸었는지 증거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가시지! 그만 꺼지라고! 프레체 씨의 말이었다. 나는 한 발 물러서서 일렬로 자리 잡은 견곤업자들을 힐끗 돌아다 보았다. 내 쪽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들 나무로 된 간판 옆 작은 나무 괴짝 위에 미동도 않고 서서 앞쪽 군중 속 어딘가를 똑바로 보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이웃한 견곤업자에게 가서 표를 내밀었다. 25대 1로 블랙팬스에 3파운드 걸었소. 나는 엄숙하게 말했다. 78파운드를 받아야 됩니다. 얼굴이 붉고 말캉말캉한 이 남자 역시 프레체 씨와 똑같이 행동했다. 서기에게 물어보고 장부를 들어본 다음 똑같은 대답을 한 것이다. 도대체 왜 이래? 그가 마치 8살짜리 어린애를 대하듯 조용히 말했다.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려 들다니. 나는 아까보다 뒤로 더 물러나서 분통을 터뜨렸다. 이 더러운 도둑놈들! 니놈들 모두 똑같아! 견곤업자들의 머리가 줄을 따라 인형처럼 자동으로 획획 돌아 내 쪽을 향했다. 하지만 표정에는 전혀 변함이 없었다. 움직인 것은 17명 모두의 머리뿐으로 17쌍의 차가운 눈이 무표정하게 나를 내려다보았다.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누가 무슨 말을 했나? 안 들리는걸? 오늘 날씨 참 좋구만. 소동이 일어날 낌새를 챈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프레체 씨에게 달려가 바로 앞에 서서 손가락으로 배를 찌르며 소리질렀다. 이런 날도둑놈! 비열하고 썩어빠진 도둑놈! 놀랍게도 프레체 씨는 이 일에 화가 난 기미조차 없었다. 그는 이렇게 받아쳤다. 내가 언제 그랬어? 낱말하시네. 그러더니 갑자기 개구리처럼 커다란 입을 벌려 씩 웃어 보였다. 그는 군중을 향해 목청을 돋우었다. 낱말하고 있다고! 갑자기 모든 사람이 왁자하니 웃음을 터뜨렸다. 일렬로 서 있던 견곤업자들이 되살아나서 서로서로 돌아보며 웃고 내 쪽을 손가락질하면서 소리쳤다. 낱말하고 있네. 낱말하고 있네. 낱말하고 있어.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카드 한 값만큼이나 두꺼운 표다발을 손에 든 채 식은땀을 흘리며 프레체 씨 옆 잔디 위에 서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머리 너머로 칠판 옆에 서서 이미 다음 경주의 참가견 이름을 분필로 쓰고 있는 피지 씨가 보였다. 그 뒤쪽 저 멀리 언덕 위에는 가방을 든 채 내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클로드가 보였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였다. 어떠셨나요? 음, 재미있으셨나요? 이야기의 대부분 동안 저는 몰래 이 사기 계획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클로드와 고드는 분명 정직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리하고 끈질기고 치밀하며 로알드 달 이야기 속 인물들 특유의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그들이 몇 달 동안
완벽한 속임수를 준비하는 과정을 지켜봅니다. 외형을 조작하고 경주 시스템을 연구하고 아주 작은 위험 요소 하나까지 계산해가며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쩌면 정말 성공할지도 몰라. 하지만 로알드 달은 인간의 탐욕이 결국 자기 자신의 몰락을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사랑했던 작가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훌륭한 반전은 두 남자가 아주 중요한 가능성을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 자신들이 속이려는 그 시스템 자체가 이미 자신들보다 훨씬 더 능숙한 사기꾼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점 말이죠. 바로 그것이 이 결말을 이렇게 어둡고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사기꾼들이 더 거대한 사기의 피해자가 되어버리는 순간 그들의 자신감은 순식간에 분노와 무력감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성공적으로 사기를 저질렀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누군가가 이미 자기에게 먼저 사기를 치고 있었다는 사실만큼 감정적으로 고통스러운 일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로왈드 달은 이런 종류의 아이러니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던 작가였습니다. 그의 이야기 속 세계에서는 단순히 똑똑하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인간의 탐욕과 부정직함, 기회주의 등 돈과 도박이 있는 곳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묘하게 시대를 초월하는 느낌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만은 특별하다고 믿습니다. 자신만은 시스템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스템은 이미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든과 클로드의 입장이었다면 그 계획을 끝까지 실행했을까요? 아니면 결국 들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포기했을까요?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